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이제 홍다그룹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단을 해주셨고 연휴 따위에 뭐 요동을 쳤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사태가 파악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부 좀 채권을 갚아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제 어제 발생한 그 팩트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셨고 저도 이제 연휴 동안 이거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 현지랑 또 소통하고 한다고. 그런데 일단 어제 지금 그 보면 지금 위안화 지금 채권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돈 한 425억 정도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지급했다고 어디서든 뭐 해결했다 이렇게 지급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지금 어중중한 표현이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이것을 봤을 때 이게 했느냐라고 하느냐. 근데 일단은 지금 추측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혹은 지금 중국 내부나 여러 가지 좀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지금 채권 보유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지급 시한을 연기했다든가 전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지금 진행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어제 이제 달러 채권 부분도 또 있었죠. 이 달러 채권도 이제 2022년 3년 3월 만기짜리인데 이것도 한 우리 돈으로 한 993억 원 정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원래 달러 채권 부분에서는 30일 이내까지는 이제 뭐 지급하지 않아도 공식 디폴트는 선언하지 않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이 헝다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이슈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헝다 2대 주주죠. 홍콩 부동산 투자그룹 그러니까 화인취업도 지금 7억 5천만 주에 해당하는 뭐 주식을 좀 매각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쉽지가 않죠. 지금 산 넘은 산인데 제가 지금 헝다그룹이 앞으로 이제 지급해야 될 일정표를 지금 한번 보고 계신데요.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지금 잠시 수면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직까지 불씨는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또 면밀히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차 이제 앞으로 그러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장의 반응 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하락 부분 같은 경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내부는 별로 큰 하락은 안 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중추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중국 내부에서는 일단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게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뭐로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홍콩이나 글로벌 이슈가 많이 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소위 이제 글로벌 리먼 사태처럼 번질 것이냐인데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도 그렇고 뭐 그런 사태로 미국에는 충격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좀 잠재웠는데 실제로 외국인 자본이 헝다그룹에 또 투자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파월 규정이 말을 했지만 지금 일단은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그러니까 블랙락이나 뭐 스위스 UBS나 뭐 아문디나 또 미국의 뭐 피델리티나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중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글로벌 위기로 파급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보는데 우리가 핵심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헝다그룹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헝다그룹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 이제 상하이나 선전이 아니라 물론 채권은 이제 심천이겠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 홍콩 증시에 4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 증시 4개를 보시면 헝다 이제 뉴 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만드는 데서 전기차 관련, 그다음에 부동산 헝다 그룹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관리하는 기업인 그러니까 에버그란테 프로퍼티 서비스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죠. 그러니까 텐센트랑 헝다랑 같이 하는 헝텅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4개가 있는데 이게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장할 때 한참 오를 때는 한 700% 이상씩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할 때 많은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도 있었겠지만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일제히 이제 뭐 떨어지면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게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요 이제 헝다, 뉴 현대자동차 각 4개 상장사마다 1년 주가 추이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 헝다, 뉴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죠? 한참 지금 3월, 5월, 4월 때 계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때도 많이 들어갔죠. 떨어졌죠. 지금 주가 추이를. 그다음에 헝다그룹. 예. 뭐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계속 지금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버그란테 프로퍼티 이제 서비스 그룹도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주가를 보시면 그러니까 확연히 다 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 부분에서는 파급이 혹은 손실이 적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주로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물렸을 때가 고민인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주식에 대한 지분 투자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예. 예, 그거야 뭐 투자자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기관 투자자 부분에서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파월 의장 말했던 만큼이나 큰 비중은 않지만 그래도 적지는 않은 규모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상태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수면에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아까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 이슈가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29일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계속 이게 더 확산이 되면 이제 외국 자본 그룹들도 아마 영향이 좀 적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의 측면도 있지만 이번 사태는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사실 중국 정부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글쎄 이런 사태를 예측을 좀 했을 수도 있고 정부가 또 어떻게 이게 부동산이니까요, 그죠? 그냥 파산을 가도록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닐까요, 중국 정부는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제 파급 미칠 것이냐라고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게 한 4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헝다를 어느 정도는 케어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한 4가지 정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첫 번째가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냥 정부에 대한 불만. 그 이유는 이제 헝다그룹 자체가 이제 그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헝다그룹에 이제 공급을 하는 일종의 공급 벤더사들이죠. 공급상들이 정확히 한 8,441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종사하고 있는 그 인원이 한 약 40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 근데 이게 이제 실업자 양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선분양 아파트에 이제 헝다가 지은 아파트죠. 선분양을 해서 돈을 낸 입주 예정자가 한 1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피해자 속출하겠죠. 그다음에 헝다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한 재테크 상품에 투자한 개인 투자도 지금 몇십만 명이 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재테크 상품만 지금 물려 있는 이 금액이 한 400억 유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조 3천억 정도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 손실만 봤을 때는 어마하게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중국 매체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SNS상에서도 지금 시위하고 있는 뭐 동영상이나 그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첫 번째가 그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헝다그룹이 파산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이 지방 부채 악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1탄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 정부 부채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신 분이 또 있어서 제가 오늘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헝다그룹 파산이 지방 정부 부채 악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가 이제 지방 정부 산하에 이제 일종의 이제 투자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기금에서 이 헝다의 이제 프로젝트에도 적지 않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지방 정부도 경제 성장률 KPI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걸 해야 되고 그 투자 부분에서 가장 믿음직한 게 바로 헝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정부의 이 기업 부채도 이야기했지만 지방 정부 부채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만약 헝다가 있을 때 이 자동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만약에 지금 헝다 이슈가 더 커져가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이 좀 부진한 상태에서 이 일반 서민들의 소비 심리까지 충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좀 실물 경기에 미칠 영향인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환기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2017년부터 했는데 계속 지금 헝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이럴 경우 이렇게 이제 파산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단순히 부동산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헝다에 대처할 것이냐, 대처하는 방법이 뭘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크게 선자구책 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직접 지원은 이게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순방향에 따라오지 않은 기업을 직접 도와주는 것은 조금 이제 모양새도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게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접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자구책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지켜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자구책이 만약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저는 네 가지로 보는 것들이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데 일단은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지방정부로 하면 광동성 지방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동성 지방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정 안정화 노력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이제 이런 이제 기업 디폴트나 금융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지방정부가 나서 금융 지원을 한다든가 구조조정을 나서서 도와주죠.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가 만약에 돈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재정이 취약할 경우는 또 중앙정부가 재대출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지방정부 개입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한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 플러스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이 부채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업 회생 작업을 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래도 안 된다라면 지금 중국이 계속해 왔던 뭐 경제 성장이 조금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수출 투자 소비가 있다면 지금 수출도 지금 미중 간 이슈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소비가 지금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투자밖에 없거든요. 인프라 투자.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좀 조기 집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헝다의 유동성을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세 번째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헝다를 아예 국영화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지금 이야기하는 뭐 3개나 4개나 국영기업으로 재편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헝다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아마 나서서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적인 케어는 분명히 쉽지 않다. 그래서 하지만 사회적인 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앞에서 말씀 4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구책이 힘든다면 뭐 지금 이 간접적인 지원에 이 순서대로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저희 코너가 차이나 TV인 만큼 헝다그룹 얘기 현재 주소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채권 규모나 이런 거 보면요, 뭐 이번 달이 문제가 아니고 연말 내년까지 보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방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이게 헝다 지금 주가 우리 뭐 큰 영향은 없었지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미 뭐 무디스나 S&P나 피치에서 뭐 한 7일, 8일, 15일 해가지고 계속 이제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한 뭐 20일 정도부터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을 빼면서 심리가 이제 또 뭐 일반 투자자 심리 입장에서 많이 불안해진 거죠. 앞으로의 지금 이제 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디폴트 가능성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 부분에서는 저는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 리스크 이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결되는 분야에서 일단은 첫 번째가 중국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이 일단 해외 자금 의존도가 좀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GDP의 한 10에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걱정하는 만큼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냥 판단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고 중국 6대 상업은행이 있죠. 예, 상업은행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불 완충력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대 상업은행 이 자기자본 비율만 보더라도 한 16.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BIS 국제결제은행이 잡은 최소 기준인 한 11.5%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헝다 2조 위안에 대한 이 돈은 감내낼 수 있는 규모가 지금 6대 은행 자기자본 비용을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6조 8천억 위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감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헝다 2조 위안이 있지만 또 역으로 봤을 때 헝다가 가지고 있는 2조 위안 해당되는 부동산의 또 담보 가치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우리 시장에서 마지막 종착점 우리가 디폴트 될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걸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이슈가 되면 이제 은행에서는 좀 불안해, 그러니까 도미노에서는 그러니까 확산됨으로써 되니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회수를, 그러니까 헝다뿐만 아니라 대출 회수를 하는 이슈가 생기죠. 그럴 경우 이제 좀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제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공산당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출 회수를 하지 마라라고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 회수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재고 물량이 떨어지니까 재고 물량이 이제 가격 떨어지니까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팔아야 되겠죠. 할인 판매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로서의 또 하락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이렇게 이게 연쇄 부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걱정이 아마 자본주의적인 생각,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국 정부가 분명히 그건 단속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국내 금융시장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중국과 한국 간의 이제 무역 관계 부분에서는 긴밀, 경제 등이 있지만 이 금융적인 부분에서는 그다지 이 연결고리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경제적인 좀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힘들어지면 거기 있으면 한국에 있는 철강이라든지 기계, 조선 이런 관련 산업들이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현주소를 점검을 했고요. 박승찬 교수님의 중국 주식 팁 시간 이어지는데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헝다그룹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헝다그룹, 이제 영어로는 에버그란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집중 분석,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집중 분석 추가적으로 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요거를 한 3, 4분 마무리하고 30분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기업 얘기하자고요. 얘기하다 보면 또 못하니까요. 예,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헝다그룹은 어떤 기업인지, 쉬자인 회장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헝다그룹 오늘 계속 이슈를 하니까 헝다그룹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앞에서 나왔는데요. 에버그란데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헝다라고 하는데 헝이 이제 항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따라는 게 크다니까 항상 크게 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게 에버그란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헝다그룹 이야기하면서 이 쉬자인 회장을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자료에도 나오지만 문화대혁명 때 힘들었던 사람이죠. 이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못 갔어요. 문화대혁명 때. 그리고 나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철강 관련된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우한 철강 학원, 우리 같으면 요즘 칼러지 같은 거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는 고향에서요, 허난성에서 철강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90년대 광동성이 막 이제 건설붐이 생겼죠. 그럼 이제 광동성 선전으로 가서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주택 관련 업무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97년도에 헝다그룹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재벌로 성장을 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마윈, 다음에 텐센트의 마와팅을 제치고 중국에서 1위 부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분이 이제 인민정치협상회의 또 재계 대표거든요. 그래서 헝다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이 정경 유착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기업은 아니냐. 이거 정협.
우리가 전인대 정협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인민정치협상이 정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계 대표로서 이 공산당과 연결고리가 많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게 정부의 규제 정책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뭐 재무 건전성 강화 정책 뭐 자산 부채율 70% 이내로 해야 되고 순부채율 100% 이내 현금 대비 단기 차익금 비율도 100% 이상을 해야 돼. 여기에 전부 다 지금 헝다가 다 지금 충족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방만 경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왔는데요. 헝다가 지금 중국 내 순위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료를 조금 다양하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영역별 기업 순위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헝다가 중국에서 뭐 2위 부동산 기업이다, 뭐 1위 부동산 기업이다 여러 지금 말이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기에 그러니까 운용 금액으로 따지면 헝다가 2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위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접 면적으로 따졌을 때 헝다가 뭐 건설이든 부동산 관련했을 때 운영 면적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1위가 지금 삐그웬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2위가 헝다, 3위가 왕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 2, 3, 4위가 큰 차이가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3대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삐그웬, 헝다, 왕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 금액과 운영 면적을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 금액을 한번 볼까요? 네. 매출 금액을 보시면 삐그웬이 그죠 있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264억 yuan입니다. 그다음에 헝다가 2위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이익 금액을 보시면 헝다가 첫 번째로 올라가 있죠.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헝다가 중국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헝다그룹 자회사 한번 볼까요? 쭉 자회사를 한번 보면 뭐 대표적인 10개 기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 이 헝다 지금 전기차 만드는 헝다 자동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주택 관리하는 헝다 무롭도 있고. 놀이동산도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헬스케어 분야. 예. 그다음에 지금 홍콩에 상장된 이 헝텅 네트워크 OTT 서비스하는 헝다와 텐센트가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4개가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헝다 하이테크도 있고요. 사물 인터넷에 하는 방처바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음료, 생수한, 식품, 생명보험도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 축구도 지금 팀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광동성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요. 광동성 정부 세금을 헝다가 한 400억 유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조 유안이 넘는 돈을 세금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헝다가 우리가 지금 간단히 헝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지만 헝다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광동성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일단 우선 아마 소방수로 나서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도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성공하면 종합 그룹으로 도약하는 거고요. 실패하면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무리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헝다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죠.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은 유망기업 분석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헝다그룹 긴급 분석하느라고 이 얘기를 준비했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해야 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3대 중의약 업체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헝다 이슈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종목이라기보다 종목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슈를 좀 바꿔서 또 계속 우리가 관련된 또 여러 관련 핵심 또 성장 가능한 기업들 소개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바로 이제 한 개 기업보다는 중의약 3대 대장주를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중의학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중국인들은 특히 믿음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화학의약품, 그러니까 이 서방의학보다는 뭐 약재, 식물 이런 천연물을 사용하는 이 중의학을 또 많이 믿는 경향이. 우리는 한의학이라고 하고 중국은 중의학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중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중국 측이들은 무조건 중의학 감기 들렸을 땐 중의학을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중의학 3대 대장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지금 이미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기업입니다. 우리 장조 편자왕이죠. 그러니까 간 치료제로 유명한 편자왕이고요. 그다음에 운남 백약이 있고요. 북경 동인당. 동인당 들어봤습니다. 네, 북경 동인당입니다. 이 세계 기업인데 이 세계 기업이 가장 중의학 중국 관련된 중에서 넘버 1, 2, 3위를 다 차지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 이제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우선 이제 뭐 장주 이제 편자왕 제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추천을 할게요. 세 개 중에 추천을 하라면 저는 이제 편자왕 제약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운남백약이나 동인당보다는 훨씬 주가 추이도 좋고 지금 보고 계시면 1년 및 3년간 주가 추이를 지금 간단히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중의화업계의 마오타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예,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이제 부분들인데 이 지금 편장 같은 경우가 장주는 지방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장주는 복권성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만 납니다. 그래서 장주 우리가 중국에서는 짱조라고 그러는데 네. 짱조 이제 편자황이라는데 편장 뭐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하기만큼 전부 다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조 편장 같은 경우도 한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잠시 설명드릴 운남백약과 좀 차이점이 있냐면 뭐냐면 이 편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좀 비싼 약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게 우황, 사향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3g짜리가 편장이 한 알에 한 600위안, 한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 누구 선물 주고 할 때 많이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타오바 이런 데서도요, 뭐 온라인 상점에서 한 알에 뭐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고요. 뭐 편장 공식 판매점에서는 딱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을 또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지금 최근 주가 아까 보셨다시피 상반기에도 누적 한 68%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저점 대비 지금 한 주가 상승폭이 한 74.5%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주 편장 부분들을 좀 첫 번째로 이제 좀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브랜드이군요. 그러니까 네. 고가의 편자왕 제약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남백약은 조금 더 대중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반대적인 운남백약인데 최저인 운남백약이 요즘 이제 시련을 겪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운남백약인데 이거 운남백약도 명나라 청나라 때 오래된 시기니까 매우 역사적으로 오래된 중의학 기업 브랜드인데요. 이게 좀 다리 흔한 약재, 그러니까 좀 싼 약재를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한 42위안, 우리 돈 한 7,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만 보면 편장이 더 많습니다. 무슨 편장 그 매출액 더 많죠. 그러니까 2020년도 편장 매출 총액을 보시면 66억 한 1,000만 RMB 정도가 되는데 운남백약 같은 경우는 한 327억. 그러니까 훨씬 더 운남백약이 그 편장보다 많이 팔았는데 실제 이익은 편장보다 좀 덜하다는 거죠. 박리담회군요. 그렇죠. 박리담회. 근데 그게 이제 있는데 근데 운남백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사업을 너무 다각화했는데 중의학을 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영역으로 확대를 됩니다. 이게 지금 운남백약의 최근 6년간 이윤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의약 도소매업, 약품, 건강제품, 중의학이 있는데 중의학 비중이 별로 안 되죠. 말은 중의학 대표적인 기업이라지만 실제적인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의약 도소매, 그다음에 건강제품 이런 데서 더 이윤을 매출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이제 마스크 이슈가 좀 터졌는데요. 작년에도 마스크 이슈가 터진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마스크도 생산을 하거든요. 품질 논란으로 이제 주식이 지금 계속 지금 하락이 됐고 최근에 한 16조 정도 원 이상 좀 증발이 했죠. 그래서 운남백약이 지금 중국 의미 있는 것은 운남제약이 지금 만든 치약이 또 중국 치약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남백약 치약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런 이제 다변화를 했지만 이런 이슈 왜냐하면 전문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북경 동인당. 동인당은 베이징 갔을 때 관광 가이드에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예. 동인당, 그렇죠. 동인당 모르시는 분 잘 없죠. 그죠. 네. 동인당도 이게 시초가 1669년, 그러니까 청나라 강희제 때부터 시작되니까 네.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황실에 뭐, 의약품을 공급하는 뭐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뭐, 지금까지 성장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350년 된 동인당도 꽤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편자왕 다음으로 이제 동인당 그룹을 좀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일단 동인당 그룹 산하에 3대 상당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이 3개 상당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상하이 증권거래 상장되어 있는 지금 북경 동인당이 있죠. 예, 이제 네. 종목 코드도 제가 옆에 들어놨으니까요. 그다음에 홍콩에 2군데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인당 테크놀로지가 있고 IT예요, 이쪽은? 그리고 동인당 차이니스 메디슨이 있고. 음. 근데 여기 이 세 개 기업마다 조금 이제 제품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 상장된 북경 동인당은 아무래도 동인당 1급 브랜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R&D, 그다음에 생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군들은 뭐 소화 기능 개선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침 해열 치료제, 우황상 청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인당 테크놀로지는 조금 그다음 브랜드, 이상급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동인당 차이니스 메디슨 같은 경우도 이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동인당 제품의 해외 영업의 플랫폼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북경 동인당 이 차이니스 메디슨에서 직접 생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북경 동인당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올 상반기 주가도 이제 누적 기준으로 한 7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주가 상승 폭이 지금 높아 보이는 많은 이제 중국 애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동인당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3대 자회사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이 포트폴리오적인 장점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안정성, 그 다음에 성장성이, 앞에 편장이라는 한 제품에 좀 많이 몰려 있다라면 동인당은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또 그 세계 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가능한 측면이기 때문에 북경 동인당의 향후 주가 추이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 점검했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3대 중의학 업체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